네, 오늘은 애착 발달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착의 발달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 이제 비사회적 단계.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직 사람들과 관계하는 그런 것들이 시작되기 전에 애착이라는 것이 형성되기 이전 단계를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첫 단계를 아직 사회성이 형성되기 이전 단계, 그래서 social pace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0에서 6주 정도 이제 뭐 우리가 3, 7일이 지난다고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조금 어머니랑도 이렇게 좀 눈 마주침도 하고 나에게 양육을 주로 제공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익혀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아이들이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던 어떤 환경에서 이제는 환경이 많이 바뀌죠.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어둠이 있었던, 빛이 없었던 어떤 공간에서 이제 빛과 어둠이 존재하는 시간의 변화가 있고, 또 이런 어떤 그 뭔가 조류의 변화가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또 이렇게 적응해 나가야 되고, 또 물속에서 양수 안에서 생활하던 아이가 이제는 물이 없는 어떻게 보면 수중 생활에서 육지 생활로 바뀐 거나 마찬가지죠. 탯줄로 이렇게 그러니까 영양을 공급받거나 아니면 산소를 공급받던 아이가 이제는 소화기관이라든지 폐기관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이런 어떤 신체적인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에도 굉장히 바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이런 어떤 사람의 자극 또는 무생물이 주는 자극 모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큰 차이 없이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회성이 좀 형성이 되고 관계가 되는 아이들은 관계 대상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비사회적 단계의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단계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에 대한 어떤 반응이 비슷하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주는 사회적 자극뿐만 아니라 무생물의 비사회적인 자극에 대해서도 반응을 보이고, 이 단계를 그래서 사회성을 특별하게 특징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단계, 아직 사회성이 형성되기 이전 단계, 비사회 단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애착 연구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메리 에인스워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의 영아가 지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감각 자극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보인다. 오감각에 대해서 모두 반응을 보이지만 특별히 사람의 얼굴, 사람의 목소리에 대해서 오랜 시간 주의를 집중시키는 그런 어떤 경향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인식한다기보다는 그 무생물이 주는 자극에 비해서는 사람이 주는 자극이 훨씬 더 이런 어떤 그 상호작용의 그런 어떤 호흡이 훨씬 더 강하고, 그리고 자극이 굉장히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목을 끄는 어떤 자극이 아니었겠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애착이 형성이 되지 않은 그런 단계라서 낯선 사람에 대한 어떤 구분점들이 좀 약하고 두려움 없이 모든 사람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고, 또 낯선 사람에 대한 저항을 잘 보이지 않는 이런 특징들 때문에 애착 형성 이전 단계, 그래서 전 애착 단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비사회적 단계일 때는 그러면 애착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 그렇지 않죠. 대상에 대한 구분점들은 약하지만 이 시기가 아기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기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이런 양육자가 얼마나 일관성 있고 또 안정감 있게 그 아이의 욕구를 잘 반응해 줬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잘 이렇게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이렇게 만났을 때 아이가 비사회적 단계에 애착을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준비들을 잘 끝내고, 그리고 이제 애착을 안정적으로 형성하는 다음 스텝으로 잘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애착을 안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하셔야 되는 행동이라면, 아이들의 울음이나 신체적 사인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리고 그 욕구를 가장 안정감 있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양육의 질 높은 어떤 반응을 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무분별한 애착 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비애착 단계, 비사회적 단계의 그 다음 단계, 6주, 생후 6주부터 6, 7개월, 보통 요때가 낯가림이 시작되는 시기죠. 요 시기까지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무분별한 애착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영아는 이제는 모생물보다는 아무래도 사람에게 더 많은 반응을 보이고요. 누군가의 품에 안기는데 주로 이제 이런 어떤 자기를 안정감 있게 안아줄 수 있는 또 익숙한 품에 대해서 안기는 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갓난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고 나면 아기가 이쁘다고 이런 어떤 그 20살 또는 10대의 어떤 청소년이나 청년들도 아이를 좀 안아보기를 원하고, 또 할머니도 안기도 하고, 아이의 아빠나 엄마 같은 어른들이 안기도 하는데, 아이가 안겨보면은 자기를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안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쁘다고 안기는 했지만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또 되게 불안하게 하고 그렇게 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런 어떤 신체적인 어떤 자극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잘 안 안기려고 하고 금방 다른 사람 뭔가 저항을 보이고, 누군가의 품에서는 쉽게 잠들거나 젖을 먹거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안정감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낯가림 이전 시기라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시기지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의적이고 이제 뭔가 특정 대상에 대한 애착을 보이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사람들과 떨어지는 거는 싫어하는 시기, 다시 말해서 무생물과 사람에 대한 선호가 조금 갈리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갓난 아기들은 이게 본능이기도 하지만 혼자 있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죠. 누군가가 자기를 안정감 있게 보호해 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떨어질 때 아기들이 자신의 어떤 불안감을 느끼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이런 무분별한 애착 단계 아기들을 이제 한번 잠을 자면 2시간 이상을 자니까 이 아이들을 재워놓고 뭔가 그 시간에 효과적으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아이를 혼자 둔 채 이제 마트를 가서 길게 장을 보고 오신다든지 이런 거는 매우 적절하지가 않다. 이제 그 시기에 이 아이가 깨어서 혼자 있고 울어도 아무도 나에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게 애착을 안정적으로 형성하는 데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가 뭐 젖 먹고 이렇게 잠자고, 어떻게 보면 영아기의 어떤 생활이라는 것이 매우 단조롭고, 이때는 아직 운동 능력이 매우 좋지는 않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을 혼자 있을 때 많이 하는 시기가 아니라서 너무 쉽게 여겨서 이제 아이를 재워놓고 뭔가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장소를 이탈해서 뭔가를 한다든지 하는 행동들을 이제 하셨다면,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주의하셔서 자제하시는 것을 권할 수가 있겠고요. 이 시기에 대해서 이제 에인스월스 같은 경우에는 영아가 양육자 한 사람이 아닌 그 이상의 양육자, 이런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자신만의 어떤 패턴을 형성하는 시기다.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어른이 이렇게 반응을 해주네, 타인이 이렇게 반응을 해주네, 이런 걸 통해서 대인관계의 어떤 그 상호작용 형태, 어떻게 보면은 방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아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친숙한 대상과 낯선 대상, 그리고 얼굴과 목소리를 어떤 구별할 수 있고, 그리고 친숙한 대상에게 더 많이 웃어주고 옹알이도 하는 등 이런 친밀함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시기에 아직은 특정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늘 그 사람이 주변에 항상 안정감 있게 있어서 이제 그 다음 단계인 특정 대상 애착 단계로 잘 갈 수 있도록 아이를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다른 타인과 다양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특정 대상에게 뭔가 이런 특정 대상과의 상호작용 패턴을 좀 더 이렇게 강렬하게 이렇게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그 양육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젖을 먹이고 아이를 씻기고 재우고 심지어는 놀아주고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데서 한 사람의 안정된 컬러가
아이한테 제공되는 게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는 데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인스월스도 이 시기가 영아가 낯선 사람에게 변별 능력은 있지만 불안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대상도 있고요. 선호하는 대상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어떤 낯선 사람에 대한 어떤 거부가 강렬하지는 않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시기를 애착을 형성하는 단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애착이 만들어지는 단계. 아까 그 프리 어태치먼트하고는 조금 다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는 까다로움이 조금 덜하지만 그렇지만 애착을 형성하는 단계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하면서 요 시기에 아이들한테 양육자가 함께하는 그런 어떤 안정된 상호작용 경험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대상 애착 단계. 우리가 보통 애착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세 번째 단계인 특정 대상 애착 단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뭐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좀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유사 단어로 바꿔본다면 얘는 뭐에 대한 집착이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특정 물건, 특정 음식, 특정 장소, 특정 사람, 특정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런 뭐 호불호가 분명하지 않고 좋은 거를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걸 좀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연적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제 특정 대상 애착 단계의 발달이 적절하게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이 특정 대상 애착 단계는 7에서 9개월, 딱 낯가림이 시작되는 시기죠. 참 재밌는 게 낯가림이 시작되는 시기에 이 아이들은 이제 배드 짚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어다니기도 하고 운동 능력이 매우 좋아집니다. 운동 능력이 좋아지고 아이들이 낯가림이 동시에 또 심하게 시작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보통 아이들이 그 엄마를 많이 좋아해도 이제는 운동하고자 하는 탐색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 엄마 품을 벗어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탐색의 욕구가 막 올라가는데 엄마가 위험하다고 못 가게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짜증도 내고 저항도 보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이를 품에만 안고 있는 걸 포기하고 아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마크하면서 이 아이의 그런 어떤 탐색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죠. 근데 이 아이가 탐색을 막 하다가 이 탐색하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탐색을 하다 보니까 이 엄마랑 엄마 품에서 떨어진 지 좀 시간이 지난 것 같고 좀 멀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 엄마가 어딨나? 라고 이제 다시 또 두리번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탐색하고자 하는 어떤 새로운 세계로 탐색을 하는 것도 즐기지만 동시에 애착 대상과 멀어졌을 때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어머니라는 이제 시큐얼 베이스, 안정된 어떤 애착의 홈 베이스로 돌아오고자 하는 어떤 욕구를 느끼고 엄마를 찾고 엄마와 다시 재회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아이는 안정된 거리 안에서 어머니라는 양육자의 대상과 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어떤 모험의 세계, 환경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이제 오고 가면서 안정된 거리 안에서 세상을 탐색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운동 능력이 좋아져서 세상을 탐색하고자 하는 욕구가 올라갔을 때 이 낯가림의 욕구를 동시에 올려주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엄마랑 떨어진 거에 대해 그러니까 자각도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관심을 찾아서 마치 대여섯 살 때 우리가 마트나 이런 시장에서 광장에서 자기 관심사 쫓아가다가 엄마 아빠 한 번씩 잃어버리는 것처럼 엄마 아빠 손을 놓쳐버리는 것처럼 가난아기가 기어다니다가 자기 관심사에 너무 빠진 나머지 엄마를 너무 멀리 떨어져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때 이런 어린 시기에 자기가 무언가를 탐색하다가 굉장히 위험한 일에 빠지게 된다면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이런 탐색에 대한 그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탐색을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위축되는 어떤 욕구가 있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운동 능력이 좋아지면서 낯가림도 역시 높아지면서 아이가 낯선 환경, 낯선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두려움도 느끼고 나의 애착 대상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 불안감도 느끼면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세상을 탐색하는 그런 것들이 잘 세팅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욕구들이 동시에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 시기에 대해서 이제 에인 스월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과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다. 그래서 애착 대상과 일시적이지만 분리불안을 보이기도 하고요. 아마 이런 특징이 사라지는 시기까지로 이제 이 시기를 이 특정 대상 애착 단계의 시기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주 애착 대상과의 애착 형성 과정이 18개월까지는 계속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엄마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이렇게 휴가를 보낼 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육아휴직 같은 걸 쓸 때, 적어도 1년은 써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이유가 그때 엄마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제 공부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시간들을 좀 확보하려고 하시죠. 근데 이제 18개월 정도 되면 어떤 시기냐면 걷는 것도 꽤 잘하고 자신의 의사 표현도 몇 가지의 단어로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표현되어지는 것보다 이제 수용하는 언어에서는 언어 능력의 발달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18개월에서 한 24개월 사이에 언어 발달이 아주 폭풍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시기, 의사소통을 언어로 하는 이전 시기까지 엄마와의 그런 어떤 가까운 관계와 풍성한 상호작용이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존 볼비 같은 경우에는 영화가 애착 대상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접근하고 접촉을 추구하는 등 애착 행동을 보이는 특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애착 대상을 안전기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시큐얼 베이스로 이제 삼아서 환경을 탐색하는 그런 애착 대상과 멀어졌다 다시 능동적으로 찾아오는 그 대상을 찾아오는 모습, 이것이 이런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러면서 이제 이 특정 대상과의 애착 단계를 이제 12개월에서 이제 36개월까지 보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대상과 이제 애착 단계를 형성하면서 특정 대상과의 그 애착의 깊은 뿌리를 형성하는 건 사실 영악이 전반에 걸쳐서 계속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인 분리불안을 보이면서까지 특정 대상하고 분리하는 것에 대한 강한 불안, 그리고 그 관계의 유지에 대한 강한 욕구를 보여주는 거는 낯가림의 시기인 7개월에서 한 9개월, 낯가림이 시작될 때부터 낯가림이 없어지는 시기까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애착이 특정 대상에게 깊숙이 형성되는 거는 뭐 짧게는 18개월, 길게는 36개월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특정 대상에 대한 애착을 강렬하게 이제 보여주고 다른 타협의 여지가 없는 시기가 낯가림이 생기는 7에서 9개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36개월 애착이 형성되는 특정 대상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를 저희가 잘 케어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이런 분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이 7에서 9개월 낯가림과 이런 어떤 운동 능력이 신장되는 이 시기 동안에 아이가 탐색을 통해서 몸이 다치지 않고 위험한 일에 방치되지 않도록 안전한 범위 안에서 또 아이의 심리적인 시큐얼 베이스, 안전기지인 그런 주 양육자가 함께 하면서 무언가를 탐색하고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리고 나누고 교제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이 시기를 함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어머니가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해서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주중에 여력이 없다면 이제 양육자가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면서 그리고 나와 함께 하면 안전하다. 그리고 너가 관심 있는 거를 말하지 못하지만, 아직 말을 못하죠.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 아이가 비언어적으로 뭔가에 관심이 있어 하고 또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알고자 하고 소유하고자 하고 했을 때 그 욕구를 그 몸동작을 보면서 읽어버리고 양육자가 거기에 대해서 언어와 신체로 반응을 해서 아이의 욕구를 이렇게 해결해주는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탐색 욕구가 잘 좋은 결과로 이어질 때 양육자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들을 이때 획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의 대상 애착 단계는 이 전체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별한 관심과 케어가 필요한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건강한 특정 대상과의 애착을 잘 형성한 사람은 특정 대상과 애착을 형성한 이후에 이제 그 특정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확장시키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도 대체가 되거나 위로가 될 수 있거나 만족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주 애착 대상이 만약에 어머니셨다면, 자신의 엄마였다면, 그 외에 저녁에 퇴근해 만나는 아버지, 또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나의 형제, 나를 간간히 부모 대신 돌보아 주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가족, 그다음에 집에서 함께 일하는 아주머니, 정기적으로 만남이 있는 동네 아이들, 이런 다른 대상에게 관심을 보이고 호감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중 애착은 생후 한 18개월이 되면 거의 모든 영아에게 가능하고, 그리고 특정 대상에 대한 애착에서 점차 다른 사람들과의 애착으로 애착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발달적으로도 이렇게 자연스럽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를 이제 애착은 주로 이제 사람과 형성을 하는 건데, 이 애착을 건강하게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환경의 변화라든지 뭐 잠자리, 또 아니면 먹는 거, 또는 이제 그런 어떤 뭐 도구, 이렇게 필기도구라든지 어떤 특정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징크스가 많고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이 많은 그런 모습들로 이 불안정한 애착의 특성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갔는데 나는 항상 뭐가 있어야 밥을 먹을 수 있어. 그거 안 먹으면 밥 안 먹은 것 같아.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커피 믹스를 특정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이 외국에 갈 때 꼭 그거를 먹어야지 이제 뭔가 식사를 끝낸 것 같고, 그거 대신에 뭔가 그 지역에서 나는 원두커피라든지 다른 걸로 했을 때 이게 대체가 잘 안 되고, 이런 뭐 콜라면 콜라, 커피면 커피, 또는 맥주면 맥주, 자신이 어떤 원하는 것들을 동일하게 계속 어느 장소에 갔을 때나 똑같이 이렇게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게 상황 적응력, 애착에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걸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한 자유함이라든지 적응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 예민해지고, 그리고 이제 내가 쓰는 물건이라든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예민해지거나, 아니면 좀 안정적으로 돼야 되는 거에 대해 변화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 모두가 하나에 들어갔을 때는 이런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제 문제가 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자기가 쓰는 펜이나 물건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어디다 두고 왔는지, 내 거를 쓰든 남의 거를 쓰든 별로 차이를 못 느끼는 그런 것도 사실은 애착하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막 그거 아니면 안 되고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건강한 애착이라는 게 뭐냐. 일단 집착은 안 좋은 건데, 그렇다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무거나 좋고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메모지 있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스티키한 거, 이렇게 좀 접착력이 이렇게 테이프처럼 딱 붙어가지고 뗄 때 막 종이가 상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접착력이 하나도 없는 그냥 종이처럼 어디에도 붙지 않는 그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그런 스티키함, 접착력은 있는데 또 떼었을 때 종이가 상하지 않고 딱 떨어질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한 애착의 특징이
적절한 접착력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그 접착 메모지와 같은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따로 또 함께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의 어떤 만족감을 누릴 수 있고 함께 할 때는 함께 할 때의 만족감을 누릴 수 있고 너무 혼자 하는 거를 선호하거나 뭐든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곳으로 치중하지 않는 적정선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건강 애착 또는 그렇지 못한 애착을 구분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상 애착 발달 단계 그리고 단계별 특성, 단계 발달 단계마다 양육자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나 그 발달 단계를 잘 완성했을 때 유익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